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재입니다. 지금 시간은 24년 3월 28일 목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는요, 어제와 비슷한데요. 약간 해가 나면서 맑은 날씨지만은 멀리는 안개가 끼고 무더운 날씨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개가 걷히면 상당히 온도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는 오후에 깜풍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현지 전통교회의 고난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카르타에서 현지인 기독교인과 함께 갔는데요. 이곳은 찌안주루, puncak을 넘어서 찌안주루로 가는 데라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교회입니다. 자카르타 교인들이 여기에 가서 함께 파스카 연합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부활절 행사를 하는 걸 봤는데요. 일반 예배와는 달리요, 이 사람들은 청년반 하루 하고 어린이반 또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은 또 이상한 게 한 대 있었는데요. 교회 밖에는 무슬림 어린이들이 와서 구경하는 모습도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나중에 파스카 행사가 끝나면은 삶은 계란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으려고 밖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회들도 지키긴 합니다만 특히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서만수 목사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것을 권장하곤 했죠.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금식을 하긴 했는데 그저 2, 3일 하다가는 못하고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지금 아주 홀리 위크입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그렇고요. 무슬림들은 오늘 내일 그러니까 합동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지 아니면 이들이 거리로 뛰어나올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튜브 뉴스를 보니까요, 역시 어제와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메모리얼, 그러니까 아주 기념비적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처남이자 기브란의 외삼촌이 헌법재판소장이지만 거기서 빠지고요. 8명의 판사들로 구성한 헌법재판소가 이 선거 부정 부패 그리고 이런 여기에 연루된 빼띠가 당의 선거를 이번에 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코위의 처남인 안와르라고 하는 전 헌법재판소장은요, 우리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헌법 법률상으로 이해상충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석을 못하고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정선거 제소를 한 측과 또 이걸 방어하려는 측의 변호사들과 그리고 카페카라든지 바와슬로 그러니까 선거감독위원회, 부정부패 조사위원회 또 이제우라 그래가지고 ECW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 감독기관입니다. 여기도 참가를 해서 마침 이 헌법재판소 판결은요, 재판은 변호사들의 큰 대잔치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한 것이죠. 하지만은 내노라는 인도네시아 유명 인기 변호사들이 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서 아니면 세 편으로 나눠서 이 문제를 변론하고
묻고 따지고 답변하고 이런 것을 그 헌법재판관들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는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변호사들과 또 관록 있는 시니어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모여서 전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도 2명이나 끼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오토 하시부안이라는 변호사하고 유스리잘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요. 이들은 둘 다 2번 브라보 기브란조를 옹호하는 그런 편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 하시부안이라는 변호사는요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은 코린도 재산 분쟁 사건에서 저와 좀 다퉜던 사람이기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현란한 그 변호사인데요. 그는 그 SWA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The Most Dangerous Lawyer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인물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변호사가 위험한 인물이다로 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는 쪽에서 하는 말이고요. 이기는 사람 측에서 보면은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로 유명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여튼 뭐가 위험하다, 뭐가 데인저러스하다라고 말하는 건지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번 재판에서도 아예 그 하시부안은 기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시부안과 그 유스리잘 변호사는요, 아예 이 사건은 니네들이 그 서류를 그 불충분하게 법률에 맞지 않게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에 법률적 결함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마 살펴본 다음에 기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반발이 커지겠죠. 그러나 상대편 측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확한 그 증거와 서류들을 갖춰가지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하시부안 측은요, 너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엉엉 울고 나올 거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거는 일종의 일반 사회에서 보면은 쨍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쨍행 하는 거다. 근데 이 바사로 쨍행이라는 말은 찡찡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거기서 그 서류에 근거도 없이 그렇게 변론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일종의 그 찡찡거리는 거다. 뭐 그런 그 말로 다 주고받는 마치 권투를 앞둔 양측의 선수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사건을 또 담당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 베트남 커피를 에다가 그 독극물을 타가지고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호텔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깨펜스키 건너편에 있는 플라자 인도네시아 카페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제시카 윙서라고 하는 중국계 그 여성이 그 커피에다가 내가 독극물, 그 사이나를 내가 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정확히 거기다 뭐 그걸 탔는지 안 탔는지 여러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그랬지만은 뭐 불분명하게 하여간 그 제시카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 제시카를 변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시부안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오또라고도 말합니다. 오또 하시부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분하고요, 법률학자로 유명한 그 우이대학교 교수인 유스릴 마헨드라가 이번에 그 변호사, 그러니까 2번 후보들의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우리 경험에 비춰볼 때 이 문제는 그렇게 기각이나 혹은
그렇게까지 그 헌법적으로 위반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상당히 그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3번이죠. 3번 간자르 마후드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그렇게 간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뚜딩 물리아 루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데요. 루비스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도 유명한 그 변호사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도 하시부안과 비슷하게요, 맞상대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변호사 집단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맞짱을 뜨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미 그 하시부안을 중심으로 모인 변호사들이 있고요, 또 루비스 그룹으로 모인 변호사들이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변호를 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요, 간자르도 법대 우게엠, 그러니까 가자마드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마푸드도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 아니스와 그 짝 아민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 그리고 또 이 간자르와 마후드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 또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2번, 그러니까 브라보 기브란을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렇게 셋이서 큰 그 변호사들 대잔치 아니면은 무슨 그 세레모니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서민들도 한몫 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엘베하라고 하는가 그런 Y 엘베하 변호인단이 껴 있고요. 거기에는 또 이재회라 그래서 인도네시아 커럽션 워치,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지켜보는 그런 그 NGO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 변호사들의 향연 이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그것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들 재판의 그 초점을요, 결국 이걸 재선고로 몰고 가느냐 아니냐, 이것을 규정하는 재판이 될 거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변호인단, 그러니까 아니스 변호인단은 특히 기브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은요, 전반적인 선거 절차 부정 문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후보들이 각각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그 인도네시아의 소용돌이죠. 이 선거 부정에 대하고 이 선거 절차에 대한 이런 그런 일종의 전쟁은요, 내일 부활절과 그리고 하리라야로 이어지는 그런 휴일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한 달 안에 2주 내에 이것을 결정을 낼 수 있을지, 그것은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보면요, 이게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으려고 하는 2번 그 변호사 측과 1번과 3번 측은 상당히 신중하게 이렇게 국가적인 큰 대사를 훼손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그 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분쟁을 좀 지켜보시죠. 뭐 그래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공수처와 같은 그 카페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부정부패 척결위원회라는데 그 임시 그 깜빵이 있습니다. 그 깜빵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몽땅 그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기 구속된 사람들은 대부분 군수라든지 도지사 내지는 장관들인데요. 이들이 그 돈이 많잖아요. 부정부패 먹은 돈이. 그러니까 이들한테 돈을 받아먹고요. 이들을 많이 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가끔 나와도 댕기고 막 그렇다는 제목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전부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을 하면서 보니까요. 카페카 의장도 그 사람들의 행위를 눈감아줬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얘들한테 돈을 받고 다 같이 봐주기로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아니 이게 무슨 카페카가 뭐 잡아들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거다. 혹시 우리나라가 또 그렇지는 않은지 그것도 의심이 돼요. 이런 걸 두고요.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맡긴 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누가 카페가를 지키겠습니까? 국민들이 카페가를 믿겠냐 그런 말이죠. 이거는 좀 더 지나면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면 기사입니다. AI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AI는 영어로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준말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주식이 한창 뜨고 있다.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 나스닥에서 그런 것이 많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대충 이게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기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AI라는 것을 챗 GPT라는 것을 제가 해봐도요, 이게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유튜브, 인도네시아 관련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챗 GPT에서 얻은 자료를 그대로 방송을 하고 기록을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요. 그냥 거기서 말하는 대로 또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서머리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다른 그런 관계된 유튜브에도 보면은 동남아시아의 농업 관계라든지 인도네시아 또 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도요, 가만히 보면은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갖지 않은 분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자료를 보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참 묘한 나라입니다. 마치 중국과 비슷해서요.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지 BPS 자료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선일보에 이 통신원 유튜브, 그때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거기에 기사를 쓸 때는 보면요, 이분들이 잘못된 기사를 많이 거기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바로잡느라고 한 2, 3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요즘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말했던 대로 이것이 바로 잡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아시아 지역도 AI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특히 아시안 국가들이 이런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보다는 한 발 뒤로 좀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베트남까지 이 AI 테크놀로지를 선점하려는 경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너희는 뭐 하는 거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맞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이 사람들도 맨날 배짝이나 타고 댕기고 아니면은 오잭이나 타고 댕길 게 아니라 AI에 뭔가 관심을 갖고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 변할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AZ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어저께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 그렇다면 일본과 싱가포르와 한국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괜찮냐?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그럼 늘어나고 있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그런 오피니언이 있습니다. 이 오피니언을 누가 냈냐면은 수라바의 아이를랑가 의과대학의 조코 산토소라고 하는 교수가 냈습니다. 이 사람이 낸 제목을 보면요, 인구 감소, 그러니까 depopulation and 인구학적 재앙의 위협이다. 그러니까 데모그래피적으로 보면은 이런 재앙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컴파스에다 크게 실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심지어 중국까지요,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냐,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2022년에요, 신생아가 0.43% 감소해서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65세 이상의 노령층이 29%로 이미 고령화 국가로 변모했다고 하는 거고요. 14살 미만의 청소년들이 1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학교가 폐쇄되고 또 혹은 동네에 있는 상점이나 공공시설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제가 가 있는 상주 모동 포도밭 근처도 가보면은 학교가 문을 닫고요, 학교에 그저 한 번,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이제 선진국에는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거죠. 한국을 보면요, 2023년 작년에요 0.72%의 신생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게 75년 후가 되면요, 인구의 절반이 우리나라는 줄어들어서 3천만, 그러니까 2,500만 정도가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데요. 2023년에 0.97%의 신생아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싱가포르도 고령화 사회로 간 나라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국을 봐도요,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지만은 2023년에 출생아 수가 85만 명에 그쳐서 0.67%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데이터는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이 정책을 이제 집어치우고 2자녀 이상을 낳는 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는 정책까지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어떨까? 2020년 BPS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70년대부터 인도네시아는 뭘 했냐면 BP, 그러니까 까베죠. 끌로아르가 버른짜나 정책을 폈기 때문에 2.1%로 지금 낮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2.1%면 이제 한 가구에서 2명 그저 조금 더 낳는 겁니다. 우선 이 의학 박사가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은 인도네시아에 결혼하는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숫자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결혼하는 사람이 줄었으니까 앞으로 이게 아이들 낳는 숫자도 당연히 줄어들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2045년에 인도네시아의 황금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에마스라는 피리어드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황금기를 맞으면 뭐하냐? AZ 세대가 갈 대학도 부족하고 또
진학률도 지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인구가 좀 많아지거나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질이 낮은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유네스코에서요, 대학 진학률 표준을 40%로 정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요, 거기에 비하면 인도네시아는요, 39.37%, 그러니까 40% 표준의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학을 가는 율이요, 4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요, 43%고요, 타일랜드도 49%가 넘고요, 또 싱가포르는 91%,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역시 이 의학 박사가 주장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늘어나도 문제고 교육을 잘 시켜야만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후변화 문제인데요. 이 기후변화 문제를 문제만 있다라고 정부가 주장하지 말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형편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협약이죠. 파리 협약에 의하면은 지구 온도가 2도, 그러니까 2.6도씩 오른다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2025년에 2.6도씩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질 거다 하는 거고요. 그 결과 해수면 온도도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5 내지 32cm 정도는 상승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카르타 지금 자꾸 잠긴다 그러는데 스마랑도 지금 잠기고 있고요. 뻑갈랑완도 그렇고 또 중부자와 농업지대도 그렇고 이렇게 다 잠기는데 그때 가면은 인도네시아가 많이 잠길 거 아니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온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고 그럼 인도네시아 지금은 35도 정도 30에서 35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게 무슨 40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렇게 홍수가 매일 나게 되면은 전염병은 어떻게 할 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DBD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농사가 잘 안 되면은 식량 부족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정부가 좀 나서달라 하는 그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가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DBD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잠시 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기간에요. 벌써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특히 3월 달에요. 댕기열로 350명이라 그러네요. 350여 명이 이미 사망을 했고요. 수천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경계심도 보이지 않고 또 이런 것을 널리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발리업 롬복으로 휴가를 갔던 9명의 외국인까지 DBD에 걸렸다는데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댕기가 이렇게 무서운 병의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우기가 지나고 해가 반짝 나기 시작하면요, 모기가 알을 까서 그것이 발알을 하게 되면은 이놈이 모기가 돼서 우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기가 물리기 쉬운 것은 어른들보다는요, 특히 어린아이들, 유아기에 있는 애들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나 하리라야 때에 귀향을 한다든지 휴가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모기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댕기열에 걸리게 되면요, 한국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긴 의사들이 이런 거에 대한 병상을 한 그런 의료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병에 걸리면 인도네시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각국,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댕기열을 치료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이것을 치료를 해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를 가보면요, 단독생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동남아 사람들이 뭐 이 그 댕기열로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댕기열병만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병에 걸리면은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안 되면 단독생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내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쉽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요, 귀향을 하는데 그저 온 그 신경을 집중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그 하리라야가 돼서 고향 집에 있는 형제 부모들을 만나야지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에 스리라고 하는 분과 대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농업부 교육훈련국장과 그 다음에 총장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콜을 해서 인도네시아 식량증산 대책과 농업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또 그분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포럼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